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식적으로 기일이 잡힌 건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 신문 변론이 다시 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논의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평일을 또 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마 내일 바로 이제 알릴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일단 2명인데 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거짓 기각된 케이스들도 다시 이제 받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 헌재가 이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은 한덕수 총리하고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정도로 오늘 조태용이 아예 뼈와 살을 다 분리했습니다. CCTV까지 나왔어요. CCTV까지. 그러니까요. 다시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미 객관적 물증으로 뒤집힌 그 증언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데 만일 헌재가 그리고 헌재에서 헌재를 주도하는 몇몇 아주 그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결론으로 그냥 가고 싶으면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오늘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헌재가 계속 법을 어기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쓸 때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는 단어인데요. 중대 결정. 이게 공직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직을 던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헌재를 최대한 존중했던 대통령 측에서 참다 못해 마지막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문영배도 이 음란수계 문영배 같은 경우도 약간 깨갱하면서 내일 추가 증인 신청과 변론 기일 추가로 잡는 것을 회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문영배나 이미선이 재판 진행 중에 자기 속내를 드러낸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계엄의 요건, 법적 요건이 갖춰졌냐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가 국무회의가 있었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5분만 했기 때문에 너무 약식이어서 안 한 걸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그제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기를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1분 만에 끝났다. 1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는 지금 뭐 합법적으로 보는 거 합법적으로 봤으니까 계엄이 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엄을 개시하는 국무회의는 5분이 너무 짧아서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만일 문제 삼는다. 이걸 형식 논리로서 문제 삼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위헌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금 뒤집으려고 한다면 이제까지 벌어진 수많은 심지어 법 조항에 있는 것까지도 위배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냥 개무시하는 그리고 심지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입장이 정해졌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할 건데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이 태도들이 훨씬 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순서로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떠버렸어요. 충격적이죠. 야, 이거는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네요. 야, 어떻게 그럼 이런 진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계속 그 4명에 대해서는 저 버린 자식들 어차피 기대도 안 한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제일 그중에서 중간에 있는 게 김영두라고 치면 거기서부터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정형식 요렇게 4명이 이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뜬 4명의 재판관과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 이게 지금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김계리 그 변호사 있잖아요. 굉장히 주목받는 파이팅 검정고시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데 홍장원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그걸 좀 요청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가 말을 잘랐대요. 평의에서 거론할 거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마디만 더 하게 해달라. 문영배가 먼저 자리 뜨고 그 나머지 3명이 쪼르르 따라가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대요. 야, 여러분 어느 재판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어느 재판을? 그러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 말을 하는 건 그러니까 평의에서 그걸 논의할 걸 아는데 거기에 이걸 고려해달라라고 할 만한 걸 하나를 보태겠다는 거잖아요. 와. 그걸 어떻게 그냥 그런 식으로 와. 혹시나 이거 평의하는데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제끼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예. 저는 이거는 이미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정말 이거는 누군가 그 뭐 야당의 정치인 한 명을 위해서 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4명이 거기에 놀아나는 4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우리 법이 아닌 사람들 4명 중에서 그 사람들의 놀아날 것이냐 아니면 소신대로 할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왜 이 홍장원을 다시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나왔던 진술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쭉 보시죠. 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장원의 그놈의 메모, 그 메모 때문에 사실상 탄핵과 내란 선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게 무려 4종류가 있다. 이게 처음 원본이 있고 그걸 필사한 게 아니라 종류가 4개다. 버전이 그리고 다 달라. 국정원 출신의 보좌관들에게 물어봤는데 원본에는 그냥 정치인들 이름이랑 직책만 들어있대요. 그건 뭐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주요 정치인들 그냥 동향을 파악하라라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메모에 누군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뭐 1호, 1조, 2조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거, 방첩사의 구금 이런 거를 추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추가로 적게끔 불러준 사람이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아닐까 싶은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메모를 홍장원이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메모가 부정확하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CCTV가 다 나왔대요. 그 시간대 홍장원은 국정원장 공간 앞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쓴 건데 이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명백한 거짓말 CCTV라는 증거까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장원 다시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게도.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아주 뭐 특이한 점이 홍장원의 글씨 혹은 그러니까 홍장원의 글씨라고 주장하는 글씨 중에 박선원 필체, 평소 거의 필체하고 똑같아요. 아주 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대강 이제 필적을 감정을 하면은 어떤 유사도가 뭐 좀 전문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봐도 뭐 그냥 모음 자음 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어서 쓰는 흘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박선원이 쓴 걸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에다 물어봤습니다. 국회 네. 측에다가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는데 그 홍장원 메모 원본 갖고 있냐? 네. 국회 대답이 가관입니다. 원본 없습니다. 사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원본도 아닌 사진 하나로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얘네가 원본을 못 내놓는 이유는 원본이 있으면 필적 조회가 가능해요. 필적 감정이. 그럼 이게 박선원 글씨인 게 들통 날까봐 원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그 국회에서 제출한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아세요? 어떤 버전이에요? 네. 김어준 방송 버전이래요. 김어준 버전. 네. 저는 이 어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총감독이 김어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선원이라든가 김병주라든가 뭐 곽종근 같은 경우 각각 이제 혹은 다른 뭐 초급 장교라든가 익명의 제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제보들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스토리텔러 역할은 김어준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에 가깝게 구성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최대한 뭔가 아주 그 어떤 편향성이 있는 뭐 주장이라던가 기억이라던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최대치로 일단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에 김어준의 상상력을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B1 벙커 지금 상황 어떤가 이거 체크하면 그게
벙커에 정치인들을 구금하겠다. 구금하기 위해서 그걸 지시를 했다.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네. 진술이 나왔죠. 과천 청사의 비원 벙커는 누구를 구금하고 계속 데려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아예 아니다. 그런 준비를 한 적도 없다라고 했죠. 아니, 구금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밖에서 잠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시설 없이 어떻게 그냥 함부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나왔어요. 홍장원이 과거 박선원이나 박지원 같은 국정원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 대단하네.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에서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말해서 알게 됐다. 그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이재명과 한동훈에게 연락해야 된다라는 홍장원의 말을 듣고 정치 중립성을 위배했기 때문에 경질한 것이다라고 조태영 원장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육성으로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라고 하는 걸 사실 조태용이 이야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도 그 전부터 뭔가 이 사람에 대해 홍장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좀 정치적 편향성 혹은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 과정에서 말하자면 마지막 선 넘는 그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데 그게 첫 보고였던 거예요. 이 조태용은 그 전부터 계속 이 어떤 홍장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사실 왜곡된 투서도 많이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검증을 거의 다 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제보라든가 정보가 사실이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이재명하고 한번 소통해 보십시오. 한동훈하고 이걸 보자마자 딱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앞에 맥락을 쫙 같이 보고를 드렸겠죠. 대통령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대. 이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예민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결국 마포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핵심 중에 마포고 출신이 홍장원을 비호하면서 승진시켰던 그런 이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 입장에서도 홍장원을 치는 게 그 홍장원과의 대립이 아니라 마포고 출신 또 다른 정부 실세와의 대립이 될까봐 저는 좀 꺼려해서 보고가 늦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나 이런 배신자들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대대적 개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포고가 또 뭐가 문제냐? 바로 한동훈의 최측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마포고 출신이잖아요. 홍장원이 이걸 한동훈과는 연결고리가 없었으니까 누구에게 말해주느냐? 김종혁한테 전달을 합니다. 체포 명단 어쩌고 저쩌고를. 그 얘기를 이제 조선일보가 김종혁을 취재를 하니까 김종혁이 김정도 부인도 못하는 상황. 아니 그래서 어제 라디오에서 한 진행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건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은 뭐예요? 한동훈이 보형물 차고 다니는 건 본질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이 답변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이 저를 뭐 여성 보정소고 찬다고 비하하던데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질이라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 본질이 아니라서 답변 안 하고 김종혁과 홍장원이 내통해서 한동훈이 홍장원한테 놀아놨다는 거? 그거 본질이 아니고 그럼 대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이게? 한동훈의 행위가 있고 홍장원이 꼬리 밟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탄핵을 표결을 가결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양념 혹은 그 이상 그게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일 홍장원이 김종혁을 통해서 한동훈을 접촉하지 않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던 거 이것만큼 중요한 변수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 변수가 너무 크니까 김종혁도 겁나겠죠. 자기가 앞으로 이걸 다 덮었는데 못 피합니다. 아니라고 못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는 김종혁이 여기에서 역할을 했고 한동훈이 그 결정을 했고 그걸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결국 홍장원이 거짓말하고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게 드러난 이상 홍장원 말에 놀아나서 다 반대하는데 심지어 친한계 핵심이었던 장동혁 의원도 반대하는데 네. 앞으로 더 큰 게 나온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건 내란 자백이다 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쳤던 한동훈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분명히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네. 네.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는 고등학교 학연으로 홍장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언론과 한동훈에게 전달해서 이 사단을 만든 데 대해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고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죠. 얼마 전에 뭐 부정선거 가지고 정치 생명 건다는 글 올려가지고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거든요. 김종혁의 정치 생명이 무슨 가치라고 우리가 그걸 싸우냐. 아니 정치 생명이 지금 뭐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만약 홍장원 말을 한동훈한테 전해서 이 탄핵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김종혁 전 최고라면 정치 생명 걸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정치를 더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냥 이미 결론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 중에 자기 정치 생명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좀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민.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유승민 같은 좀비 정치인이 한동훈도 되고 그 패족으로서 김종혁이 같이 거기에 탑승하는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이 마포고가 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포고 졸업생이나 동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홍장원, 김종혁 그리고 홍장원을 비호한 대통령실에 실세한 사람 이게 다 마포고 출신이라서 이 문제가 야기돼서 그 사람들의 학연을 따지는 어떤 관행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사실 뭐 학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황당했던 거는 계엄을 했을 때 충암고 사람들이 무슨 라인이다. 그래서 뭐 계엄을 했다. 그런 황당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이야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나와서 이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님 만나고 회동했을 때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계엄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의원들 들여보내줘서 계엄 빨리 잘 끝났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계엄날 국회 앞에 모인 경찰은 전장년 등 일부 극단 세력의 시위를 대비해서 모인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 왜 체포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죄다 언론이 짜놓은 가짜 프레임 혹은 흔들리는 부하 지금 말하자면 부하 경찰 고위직들 중에 혹은 초급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아주 경찰 안에도 아주 정치적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직장 협의회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아주 정치권과 긴밀하게 작동하는 또 사조직이 있어요. 좀 자기 스스로 밝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인갑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이상식 의원. 이상식 맞아요. 그 자기가 아내 고가 미술품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네.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지금 수사에 영향 끼치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구조가 드러난 상황에서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상관을 감방에 집어 넣은 그림 아니겠는가. 근데 정말 웃긴 건 이게 만일 맞으면 김봉식이 체포된 논리로는 더 먼저 체포돼야 되는 게 국수본부장입니다. 우종수. 네. 그 사람은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는 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당시 국회를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청장이었잖아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군사령관이잖아요. 두 사람이 일관되게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 주변부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되고 민주당과 결탁한 홍장원, 곽종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 산하에 이제 이 부하 장군 아니죠. 별은 아니니까 부하 이제 지휘관이 나와서 내가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자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은 그런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 신빙성이 어느 한쪽의 말을 100% 믿어주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은 뭐냐?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어이없지만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에서 송철호와 황운하를 풀어준 재판부의 논리래요. 공소장 유죄 사실이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100%가 아니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건 증거가 90%라도 100%가 아니면 풀어준다.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저는 대법원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같은 사건에서는 진술이 반도 아니고 7대 3으로 대통령 측 진술에 맞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비록 30%의 튀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30%의 핵심인 곽종근과 홍장원은 민주당과 결탁한 게 거의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런 당연히 대통령 측 진술 신빙성에 손을 들어줘서 탄핵이 무효가 되고 기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거.